여기 엄마에게 사인을 하라고 소리 지르는 아들과 그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엄마를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행운을 보내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북동의 고요를 깨는 것은 언제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진 크리스탈 잔의 파편들이 마치 재찢어진 마음 조각들 같더군요. 62세. 남들은 은퇴하고 여유를 즐길 나이라지만 저 민혜에게 이 저택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제 앞에 선 아들 재민과 딸 서윤이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뻘건 도장이 찍혀야 할 서류 뭉치들이 들려 있었죠. 재민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저런 근본 없는 정원사 노인네랑 무슨 바람이 났다고 이 난리를 치시냐고요. 서윤이 역시 거들더군요.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재산 관리 해드릴 테니 당장 도장 찍으세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세월, 제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버텼는지 회의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오직 100억이라는 숫자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이 평생을 헌신한 아내인 저보다 더 소중했던 걸까요? 당장 그 노인네 해고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기는 발. 하지만 그 속에는 켜켜이 쌓인 한숨과 눈물이 가득했죠. 이들은 제가 치매라도 걸린 양 취급하며 제 인격을 말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리려는 것이 고작 돈이 아니라 평생 나를 짓눌러온 가짜 인생이라는 것을요.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졌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4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을 기억합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였죠. 정략 결혼이나 다름없던 만남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죠. 1년에 12번도 넘는 제사, 종갓집 며느리라는 명목하에 제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며 외도를 일삼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독수공방하는 밤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이름 민혜를 잊은 채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곡소리가 들려야 할 안방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재민이와 서윤이가 남편의 금고를 열어젖히고 서류들을 뒤지고 있더군요. 오빠, 이 강남 땅은 내 명의로 해준다고 아빠가 그랬잖아. 시끄러워. 장남인 내가 우선이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이들이 숫자 앞에서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집안을 건사하고 재산을 불려다 바치는 무료 관리인이자 인간 ATM이었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저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이번 사업에 보증 좀 서주세요. 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본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해 인감도장을 가로채려던 재민이의 손길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 4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랐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원사 태성 씨가 무성해진 나무를 다듬으며 흥얼거리고 있더군요.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그의 몸놀림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창문을 연 것을 보고는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꽃들이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제 존재를 알아봐 준 것이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탐욕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약통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며칠 뒤 장원을 거닐던 저에게 태성 씨가 수줍게 들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아닌 길가에 흔히 핀 꽃이었죠. 사모님,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이 녀석들은 밟혀도 향기가 더 진해집니다. 전 이 꽃을 볼 때마다 사모님 생각이 납니다. 참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장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대저택의 안주인으로 살며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받아봤지만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주는 위로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저를 회장 부인이 아닌 김민혜라는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 구석 낡은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처음으로 소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씨와의 시간은 제게 숨구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산을 누비며 꽃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그의 철학은 제 가치관을 뒤흔들었습니다. 민혜 씨,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그가 처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아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배웠습니다. 대리석 식탁에서의 호화로운 식사보다 태성 씨가 싸운 소박한 도시락이 훨씬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벽 같은 저택의 담장 너머로 음흉한 시선들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재민이가 제 방으로 들이닥쳐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와 태성 씨가 정원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나이에 노인네랑 연애질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재민이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이 사진 세상에 퍼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아빠가 남긴 유산 저 노인네한테 갖다 바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들은 저의 행복이나 감정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상속 지분에 흠집이 날까봐 노심초사할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누는 친구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태성 씨를 정원으로 불러내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면 돼? 당신 같은 인간들이 노리는 건 뻔하잖아. 재민이가 태성 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태성 씨의 안경이 날아가고 그가 아끼던 갈색 가디건이 흙바닥에 더러워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온순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인생 40년이 너희 같은 괴물을 키운 거였구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치신 거예요? 고작 저런 노인네 때문에? 재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이는 제 팔을 붙들며 악을 썼죠. 엄마 진짜 미쳤나 봐. 오빠, 당장 변호사 불러.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안 찍으면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돈이라는 괴물이 결국 자식들의 인성마저 잡아먹어 버렸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성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기로요. 아이들은 제가 가진 재산이 남편이 남긴 찌꺼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남편은 생전에 자신의 외도와 폭언에 대한 죄책감으로 비밀리에 강남 부지 수백 평을 제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껍데기뿐인 회사 지분만 남겼던 것이죠. 저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모인 아이들에게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서류다. 확인해봐라. 재민이는 승리감에 젖어 서류를 펼쳤지만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상속 포기 서류가 아니라 증여 취소 및 모든 경제적 지원 중단 통지서였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이랑 강남 땅이 왜 다 엄마 명의예요? 서윤이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속죄였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래, 이제 너희끼리 뜯고 싸우며 살아봐라. 이 집도 이 땅도 내 명이니까 내일 당장 비워라. 난 이제 내 이름 김민혜로 살 거니까. 아이들은 제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났고 그들에 대한 애정 또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보석, 명품 가방, 모피코트. 평생 저를 치장했던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모두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챙긴 것은 태성 씨가 선물한 밀짚 모자 하나와 소박한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저택에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그 앞에 낡은 포터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태성 씨가 직접 몰고 온 트럭이었죠.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혜 씨,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태성 씨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축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트럭이 성북동 언덕을 내려갈 때 저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저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4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죠. 100억이라는 거대한 수처를 버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낡은 트럭의 좁은 조수석과 옆에서 운전하는 한 남자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려보고 미쳤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100억은 제 배를 채울 수 있어도 제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태성 씨가 틀어놓은 오래된 라디오 가요가 바람에 실려왔고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의 어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태성 씨가 직접 지었다는 작은 오두막과 비닐하우스가 전부인 곳이었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흙냄새 가득한 밭에서 야생화를 키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고급 한정식 대신 태성 씨가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곳에는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돈을 갈구하는 사람도 저를 무시하는 남편도 없습니다. 오직 제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한 동반자와
아름다운 자연뿐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비난하던 자식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 재산을 더 차지하겠다고 법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그 많던 자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영혼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100억을 버리고 온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단언기나 합니다. 저는 100억을 버린 게 아니라 62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산 겁니다. 돈은 배를 채우지만 사랑과 자존감은 영혼을 채우더군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들판을 태성 씨와 나란히 걷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꼭 잡은 그의 손등에서 따스한 맥박이 느껴집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직 포기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만 있을 뿐이죠. 저는 오늘도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의 인사를 건네며 다짐합니다. 남은 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쓰겠노라고요. 낡은 트럭 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저는 꿈을 꿉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눈부신 자유가 영원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보석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